예, 이정을 실장 모시고 용진당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문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네 글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직진 본능이었다. 네. 직진 본능.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정무적,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아니하고 네. 비판을 받더라도 원칙을 세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욕도 많이 먹고 사실 그렇지 네. 않았습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욕 먹었다고 표현해도 큰 무리는 아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일본 징용 문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언제나 사고는 좌파치고 해결은 우파가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네. 방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이 해법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야. 우리 대법원 확정 판결을 그대로 일본 기업이 해야 돼라고 하면 쉬워요. 네. 정부가 쉽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리고 국민들 박수 쳐요. 박수 칩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인가요? 그 일본이 응하지 않으면 아무 얘기도 아닌 거죠.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가 사실 과거를 자꾸 기억을 못 해요. 이 문제가 말이죠. 우리나라 대법원만 지금 확정 판결을 한 게 아니거든요. 네. 이분들이 1997년도에 처음으로 오사카 지방 법원에 이 해당 기업들 네. 그러니까 강제징용을 강행한 뭐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지 이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일본 재판소에 먼저 소송을 겁니다. 네. 그런데 세 건을 거는데 세 건 모두 일본의 최고 재판소에서 기각 판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1심 패소, 2심 패소, 최고 재판소에서 기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소송을 전부 다 한국으로 갖고 와요. 그랬고 네. 2003년도부터 소송을 시작을 해서 1심 원고 패소했습니다. 2심 원고 패소했습니다. 3심 대법원이 이걸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갖고 파기했어요. 파기환송을 해서 원고 일부 승소가 돼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 이 세 개 기업에 대해서 자산 압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런데 거꾸로 일본 입장에서 보죠. 아니 즉 일본 기업 입장에서 자국에 있는 재판소에서 최고 재판소에서 이미 이건 기각된 거야. 기각돼 네. 상황에서 이 상대국에 있는 대법원의 판결만 그대로 받아들인다? 불가능하잖아요. 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법률적인 어떤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외교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네. 지난 5년 동안 문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창가만 불러댔어요. 그러니까. 예. 뭐 일부 국민들 박수 칠 수밖에 없어요. 왜? 반일 감정이야. 누구나 갖고 있죠. 네. 한국 국적이라고 그러면. 하지만 반일 감정을 갖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분들이에요, 이분들. 실제로 네. 1997년부터 소송을 제기한 분들 중에 피해자들. 실제로 이 원고를 그러니까 이렇게 소송을 거신 분이 15분이세요. 네. 3분밖에 살아계시지 않아요. 아하. 12분이 다 지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이 세 분만 남아 계신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범하자마자 온갖 이 경로를 통해서 뭐 국장급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외교부 장관부터 시작을 해서 이분들을 계속 찾아뵀어요. 만나서 네. 어떻게 해드릴까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하고 이야기를 듣고 일본과의 어떤 그런 협상 관계를 모두 다 투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결론을 내린 건 이분들의 주장, 이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거를 끌 수 없다. 끌려면 문재인처럼 끌면 돼요. 죽창가 부르면서 아니 우리 법률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지지율도 올라갈걸요? 그럼요. 사실 모든 정부가 대개는 정권 초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반일 감정을 부추긴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도 초기에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바로 북한과 일본에 대해서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박수를 받았습니다. 뒤늦게 이제 나중에 후반부터 이제 지소미아라든지 이렇게
한일 관계가 전격적으로 또 바뀌고 또 일본 측도 거기에 호응을 해준 그런 상황이지만 집권 초기에는 그 원칙을 밝히고 하면 박수를 치고 지지율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네. 그 김영삼 대통령 네.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그래서 엄청 박수 받았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죠? 한일 관계 최악의 상황으로 예, 치달았습니다. 파탄이 나죠. 예. 그런데 이게 한일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이고, 그렇습니다. 한미일에 대한 문제이고, 상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게 사실은 한반도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5년 전과 또 다르고 10년 전과 또 다릅니다. 네. 그러면 이 해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고민과 고민 끝에 네. 사실상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지금 문희상안이라고 기억하시죠? 문희상 국회의장실에 2019년 네. 뭐 죽창가 부르고 난리가 났는데 국회의장 문희상이 안을 하나 냈어요. 그래서 1+1+ 알파 안이라고 해서 그래요. 한국 예. 기업 돈 내고 일본도 일본 기업 돈 내고 예. 플러스 알파로 그때 당시에 왜 그 위안부 합의로 왜 기금을 냈잖아요. 뭐 한 60억 정도를 일본이 준 네.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를 포함을 해서 배상을 하자. 그리고 문희상 의장 그때 주장했던 건 이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법률로서 국회에서 정하자. 여야가 합의를 봐서 어떻게 정하냐 하면은 우리가 더 이상 또 다른 어떤 그런 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정부 네. 차원에서도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일본을 설득하자. 네. 일본이 지금 맨날 주장하는 건 이거거든요. 정부가 바뀌고 진영이 바뀜에 따라 또 다른 소를 제기하고 또 다른 어떤 이 파기를 한다. 합의하는 네. 것을 이걸 지속 가능하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일본 측 주장인데 네. 문희상은 그런 주장을 한번 끊어보자. 라고 주장을 했는데 네. 먹힐까요? 안 먹혔어요. 국회의장이 얘기했는데 예. 그 죽창가 부르는 애들이 야 그렇게 하다가 지금 우리 이 결집된 이 강성 지지층이 무너진다. 네. 그래갖고 네.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의 사실은 첫 번째 안이 나왔으면 했는데 물론 아쉬운 점 뭐냐면 우리 기업만이라는 조건이 먼저 달려 있어요. 우리 기업만 네. 일단 시작을 하자라는 것인데 저는 이것이 끊임없는 어떤 협상 속에서 또 다른 어떤 상대를 좀 이해한 측면이 있어요. 상대를 이해한다는 거 제가 네. 오늘 좀 깁니다. 어떻게 괜찮습니다. 계속해도 됩니까? 예. 분위기가 좀 오늘따라 안 끊으셔서 분위기가 좀 그런데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자 그럼 상대가 상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예.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간 끊겠죠. 그렇죠. 예. 그럼 빨리 하겠습니다. 예. 깨갱. 기시다입니다. 기시다가 아베만큼의 지금 권력이 있나요? 없어요. 예. 기시다는 소수파입니다. 그러니까 아베의 그늘에서 아베 따라서 계속 하다가 지금 정권을 잡았습니다. 네. 그럼 기시다 입장에서는 언제나 그러니까 아베 살아있어요. 아직 국회의원이에요. 최대파입니다. 그럼 아베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간신히 아베 참 죽었죠. 예. 최근에 죄송합니다. 왜 보시나 했어요. 죽었죠. 근데 바로 그러면서 이제 전기를 마련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는 하나 그러나 아직도 발목을 많이 잡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협상 속에서 저쪽에 어떤 메시지의 어떤 단초들이 있어요. 예. 최근에 그 좌파 언론들은 그거를 계속 그 보도를 제대로 안 했지만 우리가 사과할 용의가 있다라는 걸 계속 비춰요. 네. 최소한 뭐 고노다마를 더 뛰어넘어서 네. 오늘 오부치가 나왔지만 며칠 전부터 계속 사인이 나왔거든요. 네, 김대중 오부치. 오부치 선언 이상 그 정도 이상의 어쨌든 저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네. 그런 사인을 보내는 건 뭐냐면 아까 양국 간의 어떤 협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오늘 이야기한 건 우리가 어쨌든 먼저 이렇게 양보를 했다 인정을 한다 하지만 일본이 지속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게 어떤 걸로 또 유추가 되냐면 박진 장관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지금 우리가 반을 채웠다 먼저. 그렇지만 나머지 반은 이제 일본이 채울 차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물잔을 비유로 들면서 네. 그러면 기시다 입장에서는 그걸 당장 우리가 원하는 수준에 못하는 상황
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의 어떤 이 좌파 의원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하지만 우리가 먼저 이렇게 보였을 때 저는 그쪽에서 그 다음 거를 채워 넣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내일 아침에 고성욱 칼럼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고성욱 TV의 입장을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요 사안 자체의 팩트 체크는 지금 이종건 실장이 그 과거부터 쭉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내일 그 고성욱 칼럼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주 현실주의적인 국제정치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문제니까 조금 그 시각을 달리해서 제가 내일 칼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이종근 실장의 설명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야말로 정말 그 결단이 있었어요. 네. 그 뭐 결단이죠. 결단이 있었는데 이게 나오자마자, 대통령의 결단이 있자마자 이재명이가 나섰어요. 삼전도의 굴욕이 뭡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이재명 뭐 지금 자기가 이런 말을 할 계제인가 싶긴 한데 네. 그래도 뭐 말을 했으니까 그 말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죠. 네. 삼전도의 굴욕 아시겠지만 뭐 9번 머리를 찢고 뭐 네. 인사를 했다. 누구한테? 네. 청의 칸한테. 왜? 당시에 이 남한산성에 병자호란 때 얘기. 예, 병자호란 때 예. 남한산성에서 옥새를 하다가 네. 완전히 포위가 되고, 포위된 거를 수십 일 버티다가 끝내 가서 이제 신하의 예를 취했죠. 그때 인조였던 거예요. 인조였죠. 맞습니다. 인조가 원래는 강화도로 이제 그 피신을 해서 거기서 저항을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 강화도 가는 길을 저 청나라가 먼저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원나라가 그 강화도로 산별처가 가는 바람에 고생한 걸 30년을 제대로 그러니까 고려를 침략 그렇죠. 못했죠. 그래서 그 강화도 가는 길을 먼저 끊어버리니까 네.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산세가 험한, 지금 남한산성 가보시면 굉장히 험해요. 네. 그리고 그 밑에서 그 산성을 바라보면요, 이게 수십 척 높이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남한산성으로 이제 피신을 하죠. 거기서 이제 결사항전을 하려고 했는데 그 강경파와 온건파가 이제 거기서 이제 엄청난 이제 그 논쟁을 벌이고 네. 결국은 그 온건파의 주장이 이겨서, 그래서 그 온건파의 주장대로 인조가 삼전도에 가서 이 청나라 황제가 내려온 건 아닙니다만 네네. 그 향해서 머리를 9번 찢는 신하의 신하의 예를 이제 갖춘 게 이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우리가 역사에서 기록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이재명이가 갑자기 이걸 들고 나왔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본에 마치 예. 우리가 항복을 했다. 예. 항복을 한 것처럼 완전히 머리를 찧었다라는 거를 연상시켜서 갖고 온 것 같은데 네. 일단 역사적으로 그건 잘못됐다. 예. 저는 삼전도는 굴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네. 삼전도의 예는 항복의 예가 아니라 신하의 예였어요. 신하의 예를 갖춰라. 그리고 예를 다 하자마자 인조를 자기 연회에서 저기 앉힙니다. 왕들 그러니까 동생들 뭐 이런데 앉힙니다. 그러니까 신하의 예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뭐냐면 삼전도의 굴욕이 왜 나왔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3.1절에서 표현한 것이 바로 매칭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자, 국제 정세가 변하는 데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아픈 역사가 있다. 그걸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저는 네. 바로 이 삼전도가 인조가 바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무슨 상황이냐? 명은 이미 무너지고 있고 허명에 정말 빠져서 무너지고 있는데 실용을 받아들인 청나라가 그때 당시에 국제 정세에서 이미 패권 국가로 등장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 유교의 어떤 그 허명에 사로잡혀서 명나라의 예를 저버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청을 오랑캐라고 표현하면서 끝까지 국제 정세를 외면했던 그 결과가 백성들은 다 죽어가고 자기는 남한산성에 있다가 끝내 신하의 예를 갖춰야 되는
비극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입장이 뭐냐면 한반도의 국제 정세가 얼마나 변하고 있고 얼마나 시급한데 네. 허명에 붙잡혀서 네. 그 이 명분만 붙잡혀서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계속 끌고 갈 거냐? 그러니까 삼전도의 이해가 저는 아주 역으로 사실 해석이 돼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요. 황상형님이 이제 슈퍼챗 하셨군요.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우리의 아픈 과거사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양국이 미래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그 미래 비전의 문제이기도 하고 네네. 동시에 이 문제를 결단하고 받아들이는 현재 이 시간을 함께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네. 직접적인 피해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네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중첩적으로 엮여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말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고 과거도 통쾌하게 정리하고 미래도 확실하게 열어가는 이런 만능키 같은 해법은 나오기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 문제 관련해서 최근에 한일 간의 호감도가 상당히 의미 있게 상승하고 있다는 그 국민 인식 여론조사 있잖아요. 네네. 이것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여론조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년에 네. 한 번씩 네. 우리나라 동아시아 연구원하고 네. 일본의 그 언론, 우리 한자로 언론 NPO라는 단체하고 시민단체가 1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네. 그래서 양국 간의 어떤 호감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묻는데요. 2022년 이게 주로 7월 달에 해서 9월 달에 네. 발표를 합니다. 네, 7월, 네. 8월에 여론조사를 해서 그런데 제가 갖고 온 건 그러니까 당연히 작년 거. 9월에 발표를 한 것이죠. 네. 양국 다 그러니까 이 상대적으로 그 전해에 비해서 거의 10%포인트 이상 올랐어요. 호감도가. 네. 그건 양쪽 다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질문이 이렇습니다. 양국 간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이에요. 국민들 여론조사입니다. 네. 표본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런데 양국의 그런 어떤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을 때 양국의 관계는 굉장히 이 발전될 것이다. 그리고 네. 열어갈 것이다. 네. 라는 어떤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또 네. 자국 정부에 대해서 양쪽 국민 다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네. 그 신뢰하지 않는다는 건 누구를 뜻했냐면 한쪽은 아베고 한쪽은 문재인이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양국이 지금 악화된 건 양국민들의 어떤 그런 정서적인 문제가 아니라 양국의 그런 정상들, 양국의 정부가 네. 자신들의 어떤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다라는 게 양쪽 국가의 국민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는 게 작년 9월 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동아시아 연구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아주 정확하게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그때 당시에 뭘 뜻하냐면 5월 달에 출범했고 5월 달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그리고 출범하자마자 어쨌든 8.15 그 광복절 메시지가 나왔고 그러면서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꾸로 이 한국의 어떤 이 정권 교체가 상당히 좋은 어떤 신호 그리고 양국 관계의 어떤 발전의 신호로 받아들였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어떤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앞으로 양국 관계가 발전될 것이다라고 바라봤다라는 게 이 결과입니다. 예. 특히 이제 이 양국이 서로 호감도를 갖게 되는 데는 그 대중문화 개방이 굉장히 중요한 그 기폭제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그건 김대중이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국이 같은 그 어줍지 않은 자가 죽창가를 막 외치고 그것도 청와대 수석으로 있으면서 문재인이나 이재명이 같은 자들이 뻑하면은 이게 그 친일 프레임 가지고 하는 거는 저것들이 그 신처럼 모시는 김대중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것들 당사에 김대중이 노무현이 사진 걸려 있지 않나요? 그렇죠. 또 네. 전직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고 있죠. 그래서 당시에 김대중이 대중문화 개방을 할 때도 사실 우려는 굉장히 많았지만 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그로 인해서
보통의 한국 사람과 보통의 일본 사람이 양국을 서로 이해하게 되는데 굉장히 좋은 계기가 주어졌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른바 한류 붐이 일본에서 얼마나 세게 불었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때 이 한류를 취재하러 그 TVN의 빨간 의자 프로그램 일환으로 갔었는데요. 네. 아니 코리아타운이 있잖아요. 네. 그냥 그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면적이 넓어져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계속 그 옆에 있는 일식당이 한식당으로 바뀌는 공사가 막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게 정치적으로 막 이게 이 뭐 문재인이 같은 자가 갑자기 전 대통령 전 정부가 했던 그 한일 관계 그 위안부 해법 이거를 막 부정하고 뭐 외교 문서를 공개하고 막 이러면서 급격하게 악화돼 버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코리아타운이 지금은 가면 완전히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이종건 실장이 소개해 주셨지만 일반 국민들의 그 양국에 대한 호감도 상승은 그런 면에서 이건 하나의 추세다. 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국민 다수와 일본의 국민 다수가 공동으로 느끼고 있는 거다. 네네. 이거를 왜 이 정치하는 자들이 그 추세도 따라가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자꾸 거꾸로 가려고 하냐. 네네. 이 점에서는 이 자들의 친일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그 얄팍한 표계산 갖고 하는 건데요. 네네. 예, 정말 국가의 미래, 민족의 미래 이건 안중에도 없는 자들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정말 최악의 한일 네. 관계 악화는 이미 우리가 그 사실로 드러난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파적 어떤 그 이 순간순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했다.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처음에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피해자 중심주의, 즉 피해 할머니들한테 예의나 제대로 했느냐 설득도 안 했다. 그 거짓말로 드러났지 않았습니까? 네. 윤미향이가 네. 그때 당시에 윤미향이 어떤 창구였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래. 얘기해달라 저렇게 얘기해달라. 근데 제대로 이용수 할머니가 그랬잖아요. 그 얘기 그래. 제대로 못 들었다부터 시작을 해서. 예, 예. 여기 저 댓글이 하나 와 있는데요. 자기 딸을 일본의 극우 학교에 보낸 문감자 씨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건가? 네. 예,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문다해라는 그런 그 키워드를 아마 뭐 나무위키나 위키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학력이 어떻게 나오냐면 부산 외국어 고등학교 자퇴하고 근데 그 다음 기절이 이렇게 나와요. 대학 졸업 후 롯데 무슨 관광 회사 뭐 취업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 자퇴했는데 대학 졸업 후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무조건 다 알고 싶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갑작스럽게 미스테리잖아요. 그거 좀 그냥 이상하네. 갑자기 외국어고는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근데 부산외고. 자퇴 부산외고 일본어과 자퇴 그다음에 대학 졸업 후 이렇게 나오잖아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블랭크가 있는 거예요. 아하. 미싱 링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미싱 링크를 네. 산케신문이 보도를 합니다. 네. 구로다가스히로 기억하시죠? 음. 특파원이었던 구로다가스히로가 산케신문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반일을 외치는 문재인 일가가 사실은 굉장히 일본에 대해서 호감과 선호와 정말 그 이상의 그런 그 취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하나 이야기한 게 김정숙은 부산에 있을 때 부산의 변호사 부인이었잖아요. 부산에 있을 때 일본의 전통 다도 학원에 계속 다녔고 그리고 이 딸이 문제입니다. 딸이 고쿠시칸 대학이라는 대학을 나왔다라는 겁니다. 김정숙이가 딸이 있어요? 누구? 문다해. 예. 그게 그거구나. 아, 네, 그렇죠. 예, 문다해가 고쿠시간 대학을 나왔다. 김정수이가 그래서 누군가 했네. 네네. 자, 그런데. 감자네 식구구나. 그렇죠. 감자네 식구죠. 예. 자, 이 고쿠시간 대학을 그래서 찾아봅니다. 그럼 예. 고쿠시간 대학이 어떤 대학이냐? 바로 교과에 이렇게 나와요. 천황의 천황을 지키는 대장부를 만드는 학교다. 그래. 교과가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정한론을 외치고 또 정한론을 실질적으로 정책으로 펼친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서 네. 1대 통감, 2대 통감, 3대 통감까지 이 학교에서 나옵니다. 그래요? 네네. 일종의 왕립학교네. 뭐 왕립은 아닙니다. 왕립은 아니지만 일종의.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이 만든 학교인데 그러니까 완전히 극우의 이념으로 시작된
그러니까 일본 천황의 그런 뜻을 기리는 그런 학교를 나왔다는 겁니다. 네.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보수 쪽, 그러니까 우파 쪽 대통령의 자녀가 이런 대학을 나왔다 그러면 아마 횃불 들고 광화문에 총 네. 집합을 했을 겁니다. 네. 자, 이 대학을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단언할 수는 없어요. 제가 학적을 못 봤으니까. 근데 상케신문이 이 그 보도를 한 이후에 일주일 동안 아무런 청와대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중앙일보, 조선일보, 주간조선, 주간동아 뭐 많은 신문들에서 이것과 네. 관련해서 대답을 해라. 아니라면 대답을 해라. 라고 하면서 칼럼과 그다음에 기사를 씁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은 지금까지도 문재인 측에서는 부인하거나 긍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참 아주 대단한 감자네네. 자, 예, 이 문제는 뭐 이 정도 하죠. 이재명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렇게 아까 논평을 했습니다. 이것들이 분당은 하지 않을 거다. 네. 그러나 당내 그 헤게모니 그리고 공천권을 둘러싼 싸움은 앞으로도 한참 계속될 거다. 네. 이재명이가 어찌어찌해서 사퇴하더라도 그 이후에 당권을 누가 잡냐, 공천권을 누가 잡느냐는 싸움은 또 남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대체로 예측하고 그래서 이거 싸우는 거 보니까 저것도 곧 헤어질지 몰라, 분당할지 몰라라고 그래서 이제 총선은 좀 쉬워지나라고 이게 달콤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네네. 좌파들이 아직도 어떤 세력인지 잘 모르시고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제가 그런 취지의 논평을 지금 몇 번 했습니다. 네네. 네, 우리 이종호 실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이혼 변호사 입장이랑 똑같죠. 이혼 변호사가 쭉 봤을 때 그거 이혼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뭐 조정 단계도 있고 그다음에 조정 단계 전에 또 다른 합의 관계도 있고 마지막까지 많은 단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이혼의 그러니까 징후는 있다는 겁니다. 분당의 징후는 당연히 분당의 징후가 있는 게 네. 바로 결정적인 게 이거예요. 이낙연 출당시켜라라는 그 지금 이 청원이 올라왔잖아요. 게시판에. 네. 거기까지는 아직 분당의 향기가 안 났는데 거기에 바로 이재명 제명하라. 라는 이 맞상대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이제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구나. 왜냐하면 비명이 40여 명을 확인을 했잖아요. 네. 저는 저쪽에서 김남국이 여전히 바보 같은 게 이건 기획을 했대. 근데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까지 기획력이 뛰어나지 못하거든요. 어떤 집단이라도. 그러니까 비명이 한 덩어리가 아니거든요. 네. 아시잖아요. 그게 네. 친명은 한 덩어리 맞아요. 그쪽은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이 있고 쫙 해서 뭐 완전히 단일 대우로 끽소리 못하게 저런 애들이 충성을 다하는데 비명은 복잡하거든요. 네. 민주주의 4.0부터 부엉이 모임, 민주화의 길, 분당과 혁신, 물론 중복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이 집단을 한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는 리더가 없어요. 예. 그게 최대 약점이에요. 중심이 없잖아요. 예. 중심도 없고 각각 계파가 다 다른. 이낙연이가 들어오면 중심 역할을 할지 모르죠. 그렇죠. 근데 그자는 이미 능력이 한번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예. 그러니까 지금 예. 이낙연이를 먼저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먼저 선제적으로 견제를 하는 저쪽에 머리가 없는데 이낙연이가 들어와서 머리 역할을 하면 좀 심각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이부터 먼저부터 공격하는 친다. 거죠. 목부터 친다. 예. 그런데 제가 김남국이가 바보 같은 게 저도 동의하는 공감합니다만 바보 같은 게 암만 기획을 한다 그래도 너는 무효를 잘해야 된다. 이 동그라미처럼 써야 돼. 그래서 무자처럼 쓰지 말고 예. 부자처럼 쓰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는 기권해야 돼. 10명 딱 채워.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9명 무효에 10명 기권에 15명가량의 를 썼다. 이런 기획은 못해요. 근데 그거를 했다라고 주장하는 건 어쨌든 이걸 덩어리째 만들어서 공격하기 쉽게 이렇게 만든 건데 네. 저도 지금 당장 분당은 아니죠. 돈도 있고 사실 세력이 있어야지 뛰쳐나가는데 네. 그거보다는 이젠 싸워야죠. 주도권을 잡아야죠. 왜 네. 먼저 나갑니까? 근데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이재명이 쪽이 역시 당권을 갖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나타나서 공개적으로 떠드는 그 국회의원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든든하게 그 지져주고 있는 개딸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공세적으로 네. 나가는데 그러나 그 지금 장경태라는 자를 시켜서 지금 혁신위를 꾸려갖고 네. 하는 게 네네. 결국은 개딸들한테 공천권 넘겨주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러니까 이거는 이제 비명계가 지금은 뭐 지난번에 부결시킬 때는 40여 명이지만 사실은 저는 한 80여 명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자들이 다 자기 정치 생명이 걸려버리면 가만히 있을 자들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 분포를 보면 169, 170이라고 치면 네. 지금 40여 명의 표가 있잖아요. 네. 표 나타나 40명이 있다고 치고요. 친명이 지금 뭐 80대 보이지만 아니요. 진짜 충성을 다하는 건 한 40 정도예요. 30에서 40. 그 정도나 될까요? 그 많이 제가 쳐주는 거죠. 철험회가 한 7명이라며. 이거 명입니다. 그다음에 맞습니다. 뭐 저기 정성호를 비롯해서 뭐 7인에 포함하면 14명? 그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게 다 아닐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서서히 예. 저 이제 머리 굴려서 이제는 나 친명 아닌데. 아니, 솔직히 예. 이재명이를 인간적으로 존경해갖고 거기 모여있는 자들이 있을까요? 그 질문은 좀 성격이 다른데 그러면 아니, 168이 다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고요. 예, 168명이 전부 다 마음속으로 그러면- 이재명은 인간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할 겁니다. 철험회건 뭐건 간에 이 측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재명을 존경해서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뭐 때문에 따릅니까? 저게 대표가 돼갖고서 공천권 행사할 것 같으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흔들리고 있는데 저것들이 끝까지 남아있을까요? 이재명이랑 같이 같이 죽을 자들일까요? 과연 철험회건 뭐건 간에. 마지막까지 안 가죠. 특히 그러니까. 찬호매가 제일 먼저 배신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 별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숫자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최대한 40, 최대한 40이라면 네. 나머지 80, 80이니까 나머지 약 한 80 정도가 사실은 지금 중간에서 머리 굴리고 있는데 현재 줄다리기 상황에서는 다 이쪽 비명 쪽에 어떻게 지금 비명 쪽을 어떻게 다시 뚫을까? 왜냐하면 지금의 여론이 네. 가장 중요하죠. 자기네 강성 지지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여론이 친명으로 가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똘마니들은 지금 권리당원 입당 엄청 늘고 있다고 또 그거 갖고 자랑하대요. 2만이 늘었다는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네네. 그러니까 그건 이거잖아요. 그때 언제부터 는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네. 당무 평가, 즉 현역 의원 물갈이를 하는 기준이 되는 평가를 30%로 늘린다. 그러니까 권리당원들이 30%로 다 하게 만들겠다. 그러면서 장경태를 비롯해서 철험회 애들이 계속 얘기하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모든 걸 결정하게 하자. 당원들의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뭐 신임도 이재명의 신임도 전당원 투표를 하자. 이렇게 당원 하는 시점에서 2만 명이 들어왔다라고. 지금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네. 지금 이만이 들어왔든 안 들어왔든 우리가 좀 주도권을 갖고 있다. 아까 얘기했던 이 최면술에 아직도 걸린 것 같은 80이 안 깨어나게. 그런데 네.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네. 그래 이재명 지지자 요번에 들어온 2만여 명이 다 이 개딸들이라고 치자. 네. 앞으로도 더 들어온다고 치자. 네. 근데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은 뭐 100만 명이 넘는다면서요. 네네네. 네, 100만 그렇죠? 원 넣었죠. 그리고 이것들은 대부분 다 대깨문 시절에 들어온 것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비명이죠. 본질적으로 그 성격이. 조금, 그렇죠. 조금 좀 시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예. 이재명이 지금 대선에서 진 다음에 다시 보고를 나오려고 할 때 그때부터 들어온 사람들이 있죠. 뭐 그건 다 예.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 대깨문과 개딸들이 얼마나 싸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대깨문들은 되게 비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도 대깨문들이 그 개딸들하고 싸우잖아요. 네. 뭐 서로 소송전 걸고 네네. 서로 청원전 걸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130만 명이라고 그러던가 뭐 지것들 숫자가 네. 이 중에 그 과반 이상은 대깨문 때 들어온 것들이에요. 뭐 전체적으로 100만이라고 얘기할 때 예, 사실은 더 늘어난 것은 절반 백개문 이상이 때 시절. 대깨문이거든요. 예. 그럼 여기에 그 이재명이 후보 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 계속 들어온다고 쳐도 이게 10만이 안 된다고요.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이가 잘 알아요. 네. 그리고 개딸들도 이 정도는 다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는 거죠. 네. 지금 그래서 저 안민석이 이자가 아마 이재명이는 죽이려고. 저거 삼중 첩자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네네. 개딸들이 막 으쌰으쌰 하니까 네네. 당원들한테 다 돌려주자 하는데 실제 당원 구성은 대캐문이 다수거든. 음. 그냥 이재명이 갖다 바치자는 거 아닌가 저자가?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성민의 안민석이 거기까지 생각한 인간인가요? 그 잔머리가 아주 발달돼 있는. 그런가요? 예. 네. 예. 그 대세가 어디에 가 있는지. 그건 알죠. 빨리. 그럼요. 그거 빠르죠. 예. 예. 그리고 지가 어디에 어디쯤 발을 걸쳐야 살지. 이거 아주 빠른 자예요. 네. 동물적 감각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저 안민석이의 주장을 보통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이재명 쪽의 선 발언이라고들 보던데 과연 그럴까? 저는 그런 인간이 정청래예요. 정청래가 대표적으로 정청래가 정말 이 빠르고요. 일 빠르고 절대 이재명한테 도움을 줄 인간이 아니거든요. 예.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그렇지. 예, 그래요. 예,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이재명 얘기하고 징용 문제하고 지금 이재명이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든 이재명이가 앞으로 계속 법원에 출두하면서 사진 찍히고 또 구속영장 또 다시 청구될 거 아닙니까? 네네. 체포 동의안 동의안. 다시 국회에 갈 거 아닙니까? 쌍방울 때문에도 가고 네. 정자동 호텔 특혜 때문에도 가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검찰에 출두하거나 재판정에 출두하는 게 일주일에 2번까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일단 2번은 확정됐어요. 음. 왜냐하면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 네. 원래 6개월 내로 1심이 마무리돼야 되는 훈시 규정이 있는데 네. 이번 달이 6개월이거든요. 3월 달이. 그러니까 예. 못합니다. 못하지만 그러나 법원에서는 어쨌든 거기에 준해서 빨리 끝내겠다라고 일주일에 2번씩 하겠다고 확정을 했어요. 2주에 한 번이 아니고? 일주일에 2번. 그래요? 예, 예.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 재판에 한 번 나간 것만으로도 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되니까 네네. 지지율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떨어질 일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막아내기 위해서 이재명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는 걸 거라고요. 네. 그리고 개딸들을 동원해 갖고서 당내에 혹시나도 있을 수 있는 불난표, 반란표 네네. 이미 현실화됐죠. 네네. 이거를 그냥 계속 겁박해 갖고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네. 이거 아닐까 싶거든요. 네. 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첫 번째 말씀하신 건 네. 이미 뭐 민생을 이야기하든 무엇을 이야기하든 기자들이 묻는 거에 답이 있어요. 그 어디 현장에 가잖아요. 그럼 현장에서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질문이 계속 그런데 지금 체포동의안 또 나오면 어떡하실 거예요? 뭐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잖아요. 네. 대답을 안 하다가 제발 민생 좀 얘기해달라. 뭐 여기 사람을 얘기해달라. 근데 왜 그걸 얘기 안 하겠습니까? 기자들이 네. 괴롭히는 게 아니거든요. 왜 괴롭히는 게 아니라 기자들은 뭘 하고 있냐면 국민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죠. 묻고 싶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심 갖는 건 묻는 거죠. 당신이 지금 이거 할 때냐? 뭐 민생 얘기할 때냐? 아니야. 당신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있잖아요. 네네. 기자가 이제 정말 순진하고 착한 기자라 가지고 정말 민생이 중요해 생각해서 네네. 이재명이가 이제 재판정 갔다 오는데 그 민생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하십니까라고 만약에 질문을 했다고 치고 그러면 이재명이는 좋다 하고서 막 그거 갖고 장광설을 풀었어. 그 기자는 저 본사에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본사에 돌아가지 못하죠. 편집국을 못 돌아오죠. 들어오지 마! 그러고 이제 고함부터 질러댔을 겁니다, 아마. 예. 못 들어가죠. 예. 이재명의 민생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마무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갖고 온 것 중에 한 말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네. 교섭단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 저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그 민주당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속하지 아니한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추천할 수 있어요. 그래요? 예, 그 논리대로 하면. 예.
교섭단체가 뭔지 아시죠? 20명 이상의 아, 의원들. 예. 어. 거기에 교섭단체의 그 법령상의 용어도 그래요. 이 일정한 수 국회 내에서 일정한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모임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국회의원들의 모임이죠. 교섭단체 아니 당원들이 어떤 당원이 교섭단체에 속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건 순수하게 국회 내에서의 국회의원들의 모임이에요. 교섭단체는. 그렇죠. 예,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예, 그래서 그렇고요. 교섭단체 대표는 당 대표가 아니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섭단체는 철저하게 대통령이 소속돼 있지 못해요. 어떤 교섭단체도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속되지 아니한 그런 교섭단체는 지금 국민의힘이랑 저 민주당이죠. 그러네요. 예. 자가당착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예, 이정근 실장과 함께 영진단 진행했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웃으면서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